디지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문법인 로백스 김다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인가? 라는 많은 질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존재가 많은 분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AI와 변호사의 업무는 어떨지, 이제 어떻게 하면 변호사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 로백스의 AI 차르 정용진 닮은 고수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 때 그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을 좀 했었고 그 이후에 회사에서도 그 코딩 업무를 좀 했었어서 감사하게도 AI 짜르라고 임명을 해주셔서 현재 법인 내에서는 AI 짜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뭐 전환이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업무를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가 줄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 오픈클로나 클로드 코워크 같은 AI 에이전트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챗GPT 5.2, 제미나이 3 같은 기존의 AI 서비스와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기존에 말씀하신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채팅형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해주지만 실질적인 실행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오픈클로나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서 실제 작업을 스스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 확인이나 캘린더 관리, 웹 검색, 디지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이제 AI가 사용자의 컴퓨터 내부 환경에 직접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당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선제적으로 사내 사용을 금지했을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우려 사항들을 적절히 고려를 하셔서 도입을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내재화 해가지고 맞습니다. 내부에서만 네. 쓸 수 있는 AI들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AI가 이제 사람 개입 없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제 추론 단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적인 AI나 로봇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이미 국내외 법학계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법 체계에서는 AI나 로봇을 책임의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에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AI 에이전트나 피지컬 AI처럼 자율성이 높아지고 AI가 현실 세계에 많이 개입이 될수록 기존 법리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생산자나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AI를 제공하거나 핵심 기능을 설계한 사업자가 안전성을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중요한 쟁점은 AI를 개발한 주체나 이를 제공한 사업자 그리고 실제로 이를 운용한 주체 사이에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의 확산은 법률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법제도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어렵고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이제 AI가 말만 하는 존재를 넘어서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주로 디지털 자산 쪽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례가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의 장벽이나 이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서 해외 리서치에 되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는데 이제 AI를 통해 영어권은 물론이고 이제 일본어나 제2외국어로 된 자료까지 접근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리서치 속도나 깊이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가 서면 작성을 넘어서서 이제 입법 제안이나 이제 외부 발표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트북 LM 등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산업 분야는 이제 아직 리딩 케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AI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종종 존재하지 않는 레퍼런스를 주거나 아니면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AI 시대에서 이제 저희 업무라고 하면 이제 파편화된 정보들 사이에서 이제 사안의 본질을 찾고 이제 법적 판단을 하고 이제 새로운 논리를 창조하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좀 수행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뭐 서초동 법조계도 AI 충격, 초임 변호사 10명 대신 챗GPT, 뭐 의회 분석도 AI로 대체, 로펌 신입 변호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들의 뭐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좀 대폭 감소하는 추세인 건 아닌지.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변호사의 역할의 방향성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변화는 사실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이걸 단순히 감축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업무를 고도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갈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업무 중에 이제 노동 집약적인 업무들부터 대체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대규모 M&A 실사나 이제 자료를 검증하는 일처럼 상대적으로 창의력이 비중이 낮은 그런 업무들을 AI가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사는 법리를 고도화하거나 고객 대응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법률 시장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변호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서류를 검토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AI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누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 변호사님이 저희 회사의 AI 차르이시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AI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AI 툴로만 작성하기 어려운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일까요? AI 서비스를 두 가지를 나눠서 활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범용 AI 모델은 그 모델 특성상 그 문장을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개별적인 사실 사이에서 공백을 메워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딱 일견 들었을 때도 그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뭐 가상의 판례를 생성한다든지 뭐 그런 할루시네이션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적 또는 뭐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법률 특화 AI인데요. 법률 특화 AI는 답변을 제안해서 법률 분야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게 하지만 요것도 이제 답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나 발산적인 사고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나눠서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단순히 AI만 믿고 했다가는 이제 또 그런 법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법률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활용에 따른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판사님이 보셨을 때 가짜 판례, 단순히 이게 가짜 판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의 주장의 신뢰성을 맞아요. 확실히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AI를 판단의 영역에까지 개입을 시키지는 말고 도구로서만 활용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나 쟁점 구조와 초안 작성 등 AI를 활용하되 최종적인 검토는 반드시 당사자나 말씀하신 법률 전문가인 저희 변호사들에게 검토를 받아서 수행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올해 1월 22일부터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초에 제정되어 올해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은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의 취지가 국가 AI 행정 체계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안전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AI 개발 또는 AI를 이용해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산업 환경 조성 그리고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 의무 정도일 것 같은데요. AI가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에 대해서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무 역시 일반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그 밖에도 AI 기본법에서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의무 그리고 사람의 생명, 신체, 기타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성이나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의 도움이 사실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또 변호사분들도 이제 좀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고 변호사님이 다음 시간부터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